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저희들에게 놀라운 경영학 지혜를 들려주시는 동아 비즈니스 리뷰의 김남국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2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런 것 같네요. 예, 저희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사하느라. 네, 제가 뭐 안 나오겠다고 해서 안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제 김남국 편집장님 못 보는 거냐. 아, 예. 뭔가 이렇게 접대성 멘트 같다는 느낌. 아니에요. 댓글에도 있었다니까요. 감사드리고요. 예. 새 사무실 왔는데 굉장히 아늑하고 따뜻하고 오늘 날씨 되게 추운데 예.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편집장님 오기 전에 추우실까봐 저희가 히터를 살짝 틀어놨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좀 뭐 지저분합니다. 네, 좀. 뭐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요. 예, 청소는 좀 안 돼 있는 거죠. 저는 뭐 아주 익숙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과일 냄새가 나니까 나쁘진 않죠. 네네네. 네. 그 희한하게 저는 커피숍 안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으려고는 상상도 못하셨죠? 상상을 못했는데 당연히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막 들이대다가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피숍에서 나오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이렇게 좀 품위 있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호레비 냄새가 안 나서 좋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커피 냄새를 가려주는. 커피 냄새가 가려주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놀라운 경영학 지혜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요, 저희가 예술 분야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좀 여러 개 해봤어요. 예술요? 네네. 예술이 어떤 일을 하나, 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일을 하나, 그냥 우리들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감동을 주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뭐 이제 감정적인 그런 편안함이나 감동을 주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한다. 그래서 아주 감정을. 근데 슬픈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기쁨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게 조금 더 기쁨보다는 적응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분야다. 인류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예술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름다움이 이제 경탄도 자아내고 감탄도 자아내고 뭐 의외의 놀라움도 자아내고 해서 막 감정적인 어떤 뭐 굉장히 훌륭한 그림들 보면 진짜로 뭐 아우라 같은 게 느껴져서 그렇죠. 이렇게 막 먹먹할 정도로 이렇게 감정적인 큰 어떤 그 동요 내지는 뭐 감정적인 울림 같은 걸 이렇게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에다가 덧붙여서 예술가들이 하는 가장 좀 본원적인 활동, 이게 이제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계속 새로운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의성, 뭐 요즘에 혁신 뭐 이런 얘기 사실은 많이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뭐 가장 앞서 있다. 요거는 아마 예술가들이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요. 모든 분야에서 뭐 연극도 그렇고요, 뭐 영화도 그렇고요. 뭔가 하여튼 참신하고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들이 좀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티스트들도 아티스트한테 가장 큰 욕이 뭐냐면 이거 누구 거 다른 예술가 거 같은데 뭐 이런 거. 이거 베꼈지? 아니 이제 누구 거 같다 막 이러면 이제 굉장히 아주 가슴 아픈 자기만의 그러니까요. 독창성이 없다는 얘기. 그렇죠. 뭐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표절 뭐 논란 벌어지면 뭐 잠적하고 뭐 자살까지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 작품이 이런 화풍이나 이런 게 뭐 예를 들면 그림이다 이러면 이거 저 뭐 프랑스의 누구 예술가 같네 막 이러면 이거는 정말 그는 정말 그러니까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이제 판소리 수령 과정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데 처음에 이제 옛날 전통적인 방식이요.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좀 잠재력 있는 재능 있는 인재를 뽑은 다음에 이렇게 막 가혹하게 이렇게 막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독공을 시킨대요. 독공요? 독공 이제 혼자 알아서 수련하라고. 그럼 이제 혼자 막 폭포 떨어진 데 가고 막 목에 막 피 나오고 막 피를 토하고 막 이러면서 막 득음했어. 이게 이제 그 독공 과정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독공이 끝이 아니래요. 득음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스승한테 들어간대요. 어이? 득음을 했는데 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갖고 이제 또 근데 언제 이제 너 집에 가 뭐 이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염없이 이렇게 또 다시 또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이제 너는 이제 가도 되겠다 이런 시점이 온대요. 예. 근데 그 시점이 뭐냐면 스승과 달라야 된대요. 그러니까 너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가 있다 이러면 이제 내려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핵심은 남들과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자기만의 유일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걸 두고 경쟁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그게 대중들이 좋아해주면 이제 정말 위대한 아티스트가 되는 거고.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본 중국 무술 영화 보면은 네. 그 권법이 적힌 책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가장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1인자가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통하는 영역일 것 같고요. 예. 예술가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 이제 기능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정해진 규범, 뭐 정해진 룰 혹은 뭐 정해진 매뉴얼을 이렇게 완벽하게 습득해서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1등 하시겠죠. 근데 그분은 아티스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티스트가 되려면 그 규범 자체를 새로 만드는 사람. 그러면 이제 예술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예술로 승화시켰다.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글만 쓰던 저희와 같은 이 신문쟁이들이 이렇게 오디오를 하는 거는 아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 이제 이 분야에서 새롭게 개척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 남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트라고 보다는 조금 이제 기능 기계 쪽에 가깝고요. 완전히 새로운 팟캐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팟캐계의 예술가다. 뭐 이제 이렇게 평가를 뭐 여러 사람들이 혹은 후대에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막 학자들이 막 연구도 하고 막 두 사람의 스타일에 대해서 막 논문도 쓰고 막 이러겠죠. 그럼 저희는 아직은 아티스트는 아닌 걸로. 그건 뭐 저도 뭐 딱히 뭐라고 아마 독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예술 이야기로 시작하신 이유가 이게 경영학에서도 뭔가 배워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경영적인 시사점이 이제 되게 좀 많고 우리 삶의 이렇게 사고방식, 발상의 전환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어떤 예술에서 새로운 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 중에도 뭔가를 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갖고 한번 새롭게 하면 또 좀 우리 그 사회에서 좀 되게 반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막 새로운 형태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러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좀 최근에 그 되게 재밌게 본 이 DBR에 나온 아티클 그 책 소개한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책 이름이 완공이라고 있더라고요. 완벽한 공부법 뭐 이런 있죠.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창의성이 이제 되게 엄청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창의성 관련해서 이제 노벨상 받은 과학자하고 그렇지 않은 과학자. 그러니까 되게 전문성은 있고 막 나름 열심히 한 과학자인데 노벨상까지 못 받은 과학자 이런 걸 좀 비교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 전문성에서 차이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과학을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연구하는 연구 역량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 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없었답니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다른 차이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취미였다고 합니다. 취미요? 네, 명확하게 차이가 있었는데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술을 취미로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한번 통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기 연주, 작곡, 지휘 등의 취미를 가질 확률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높았다고 하고요. 미술은 7배. 공예는 7.5배 뭐 비슷했고요. 글쓰기 12배. 글쓰기 아주 좋은 거네요. 공연은 무려 2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공연이요? 몸으로 이렇게 직접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공연 예술이 진짜 이렇게 가서 보면 약간 막 뮤지컬 이런 거 보다가 막 펑펑 울고 막 이런 게 막 사람이 직접 이렇게 무대에서 뭔가 하는 걸 본다는 게 이게 정말로 사람들한테 이게 깊은 막 감동 같은 걸 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게 또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게 노벨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술의 경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뭔가 지평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남들이 이렇게 주로 연구하던 거에 뭔가 하나 더 찾아냈다. 이거는 노벨상 못 받아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해갖고 밑에서 미친 듯이 다른 학자들이 막 자기 연구를 후속 연구를 하면 노벨상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술가죠. 사실은 노벨상 받으신 분들은 과학계 예술. 예, 그렇군요. 아니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이 공연까지 한다. 진짜 놀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이제 과학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취미 예. 활동으로 뭐 이렇게 뭐 악기를 연주하든 뭐 연극 무대에 서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연 활동까지 한 사람 뭐 이런 경우가 그 아무래도 발상의 전환, 그렇죠. 뭐 새로운 어떤 생각의 전환, 예. 뭐 이런데 이제 엄청나게 기여를 하는 거죠. 예. 예전에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직장 일이 끝나면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그분들은 CEO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 어쨌든 다른 사람과는 일단 근데 예술 활동을 한다는 거는 예. 정말 그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또 아주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감정과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최근에 그 CEO 중에 탱고에 빠지신 분 봤는데 미치겠대요. 그냥 아하. 너무 춤을 추고 싶어가지고 예. 그 탱고는 또 여초래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가면 자존감도 높아진다. 평소에 이렇게 여성분들한테 별로 대접을 잘 못 받는데. 그렇군요. 저한테도 막 강력 추천을 하시던데 저는 워낙 몸치여가지고 안 된다 이랬더니 뭐 그래도 괜찮다고 막 이런 뭐 또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예술 활동을 뭔가를 하나 하는 게 삶의 질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냥 너무 이렇게 한 번도 이게 막 또 실제로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즐길 수 있는 게 요즘 되게 많아요. 예. 그렇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말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스포츠고 하나는 예술. 그러니까요. 아니 김 편집장님이 얘기 듣다 보니까요. 옛날 일본 영화 생각나는데요. 쉐리 댄스. 그렇죠. 예, 거기서도 그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 받던 것들을 춤을 풀면서 맞아요. 다 이게 풀더라고요. 네, 삶의 질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거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자기의 삶의 목적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분도 막 시 쓰고 요즘에 막 평생 기자만 하다가 뭐 물론 이제 기자도 글을 쓰는 직업이긴 하지만 약간 좀 이렇게 좀 몸이 좀 약간 팩트 기반의 막 뭐 이런 걸 써야 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시에 빠져가지고 아하. 시를 쓰는데 막 너무 인생 정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벨 과학상이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뭐 지원도 제대로 안 해주고 뭐 열정도 별로 없고.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춤을 안 춰서였군요. 네, 그렇게 이제 무리한 일반화를 시키시면 근데 어쨌든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로서 이렇게 딱 어느 순간 살다 보면 뭔가 한계나 벽에 부닥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오히려 예술 활동을 통해서 하는 영감. 아하. 그다음에 예술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뇌의 그 전혀 다른 뇌를 또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상호작용 교류 같은 게 일어난대요. 그래갖고 막 평소에 잘 안 썼던 지식이나 안 썼던 기억들이 막 이렇게 막 연결이 돼가지고 예. 완전히 새로운 발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죽도록 열심히 사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뭐 대충 하는 일 대충 하면서 뭐 예를 들면 과학자인데 막 맨날 연구는 그냥 대충 그냥 논문 그냥 학교에서 쓰라니까 그냥 간신히 그거 정도 그냥 제자들 갈고 가지고 쓰던 분이 예술 활동한다고 노벨상을 받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겠죠. 자기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한계를 느끼거든요. 아하.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막 노력할 때 예술이 기가 막힌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예. 어쩌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안철수 교수 네네네. 좀 그분이 생각나요. 이분이 원래 의사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의사니까 당연히 백신이라든지 뭐 세균,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뭐 침투하는 메커니즘 이런 걸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분이 컴퓨터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컴퓨터도 이렇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좀 막아주는 그런 예방 백신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V3가 나왔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좀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그 핵심 맥락 그러니까 예술적인 영감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질적인 분야가 만나면 되게 파워풀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되게 그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 혁신은요 다른 분야에 종사하거나 다른 분야의 경험들이 이렇게 버무려지면 혁신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능 PD가 드라마를 하니까 빵 뜬 게 이제 응답하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법이 완전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다른 문법이 이렇게 묘하게 절묘하게 잘 결합되니까 막 기가 막힌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사례는 뭐
굉장히 많죠. 제가 한 트럭분 갖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게 이제 이질적인 분야가 이렇게 서로 결합하면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 그런 이런 걸 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술도 되게 중요한 이제 이질적인 분야 결합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에 써왔던 미투 전략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뭐 쓰면 안 되겠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많은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새로운 그 시장 패러다임을 열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예. 또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 그다음에 고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뭐 미투를 통해서 좀 빠르게 따라가서 원가를 좀 낮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산업 분야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영역을 뭐 단숨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그리고 또 이제 누군가가 또 예를 들면 스마트폰 이후에 또 누군가가 뭐 새로운 뭔가 서비스를 내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또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막 이러면서 뭐 밤잠 설치고 이래가지고 빨리 따라가서 뭐 그렇죠. 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또 얻어야 되지만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전략이 갈수록 좀 이렇게 그런 기회들이 이제 좀 좁아질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어쨌든 뭐 글로벌 기업도 좀 갖게 됐고 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도 갖게 됐고 예. 또 거기에 맞는 뭐 국가적인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제 가져야 될 것 같고 예. 그죠?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하. 최근에 저희 DBR 기자가 이제 지멘스 사례를 인터뷰했는데 예. 지멘스의 에너지 이 부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화력 발전소에 막 발전기 막 뭐 이런 거 만드는 네, 사업에 터빈 같은 거. 예, 그런 거에 이제 아시아 헤드쿼터를 한국에서 유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제 그게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직접 투자가 들어온 거죠. 예, 예. 근데 예를 들면 시장의 규모는 뭐 중국이 훨씬 크고 뭐 그죠? 이게 당연히 뭐 중국으로 뭐 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 한국에서 유치했나 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일단은 한국은 좀 빠르죠. 아, 뭐 그렇죠. 뭐 딱 클라이언트가 딱 요구하면 뭐 날밤을 새서라도 할 텐데 이렇게 하는 그런 게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되게 높게 평가를 했던 거고요. 막 저기 막 좀 아직까지 이제 그렇지 않은 문화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국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중소기업들을 아하. 많이 발굴을 했대요. 그 사업을 한번 수행을 하면서 예, 예.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을 구현하는 그런 이제 그 중소기업 그 벤더들을 많이 발굴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계속 아시아 헤드쿼터를 맡아갖고 계속 그 프로젝트를 하면 아시아 지역의 고객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영역들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저희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한국인만의 아주 특성 네. 특히 뭘 못하게 했을 때 굉장히 다급해할 만한 8가지 특성 뭐 이런 걸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무조건 일어서는 그런 민족. 맞아요. 그리고 삼겹살 먹을 때 소주를 꼭 먹는 그렇죠. 그런 특성 뭐 이런 게 기억이 나네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다 따라지기 전에 반드시 손이 아, 먼저 그렇죠. 네. 정말 빠르죠. 빠른 걸 되게 선호하고 또 예. 이렇게 융합 같은 걸 또 원래 되게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 서양에서 술을 섞어 먹는다 이건 좀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되게 좀 막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야만적인 행동이다. 그렇죠.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서양에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예. 우리는 그냥 소맥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예. 지난번에 영국 남자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소맥 해가지고 영국 애들 쫙 먹여보던데 어떤 애가 그러던데 와 이거 삼성보다 나은데? 막 이러면서 아, 삼성보다 낫다고요? 막 너무 맛있다고. 아하. 네. 소맥 맛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남들이 잘 못하는 발상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한테 되게 자연스러운 발상들이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진짜 좀 도전 정신과 막 이런 거 갖고 막 시도해보고 이러면 정말 우리 전 세계에서 좀 유니크하다. 이 민족은 좀 이게 막 이 민족이 없으면 좀 섭섭할 것 같아. 막 뭐 이런 그런 평가를 좀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미국 그 뉴욕에서 요즘에 아주 뭐 날리고 있는 공연이래요. 슬립 노모라는 그 연극 공연을 케이스 스터디 했어요. 예, 예. 저희 배미정 기자가 이 공연을 만든 이제 펀치 드렁크라고 하는 그 회사의 그 예술 감독을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연극의 4요소 혹은 3요소 뭘로 배우셨나요? 뭐
각본, 예. 배우, 예. 관객, 무대. 거기에 이제 무대 뭐 이런 예. 거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뭐 저희가 없어요. 스크립트가 없고요. 이제 무언극이고요. 동작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 연극은 관객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이렇게 이제 배우들의 공연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고정된 무대가 없어요. 네. 어이? 예. 호텔을 개조해 방이 한 100개 정도 되는 예. 그 방에 이제 연극 배우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무언극을 하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 방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방 100개가 다 차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배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방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관람객들은요 이렇게 마스크를 써요. 왜냐면 이제 좀 약간 그 자기를 이렇게 막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조용히 이렇게 관람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무언극으로 이렇게 배우들이 딱 공연하는 걸 보고 나서 그 배우가 막 뛰어간대요. 딴방으로. 예. 뚝 뛰어간대요. 엄청난 속도로. 그래갖고 이제 그걸 열심히 쫓아가서 그 배우가 다른 공연을 하는 걸 봐도 되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속도에 못 이겨서 이제 못 뛰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또 딴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방을 이렇게 골라 다니면서 이렇게 공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고객 경험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극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해진 희극 극에서 이렇게 정한 대로 그대로 배우들이 연극하는 걸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이 없고 그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면 이 방 저 방을 순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맥베스를 기본으로 하니까 이제 스토리는 대충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만의 플롯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공연이 좀 비싸대. 한 13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하니까 이제 좀 비싼 공연인데 이거 보고 오신 분 저희 팀에도 한 분 있는데 막 돈이 하나도 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재밌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고객이 움직이면서 각 방마다 다른 모습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귀신의 집이랑 비슷하네요. 귀신의 집 컨셉도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연극 연출자가 이제 자기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옛날부터 왜 관객들은 항상 앉아 있어야만 되고 왜 정해진 대로 공연해야 되지 막 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잠재의식 속에 어렸을 때 뭐 귀신의 집 같은 게 영향을 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공연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그런 공연이 연극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정말 새로운 아트의 영역을 개척한 예술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극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정말 상식처럼 외우고 있던 연극의 4요소 혹은 3요소 중에 몇 개를 뺀 거예요. 그냥 고정된 무대도 없고 뭐 그러네요. 관객이 오히려 막 플롯을 구성한다. 뭐 이런 거는 뭐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이죠. 그래갖고 100번을 본 사람도 있대요. 진짜. 100번요? 갈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구성도 다르고. 그러겠군요. 완전히 다른 형식의 이제 고객 경험을 안겨준 거죠. 아무리 좋아하는 공연도 막 100번 보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는 갈 때마다 다르겠죠. 아하. 이 방 먼저 갔다가 뭐 구성을 막 계속 다르게 해서 자기만의 이제 스토리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좀 다르겠죠. 예. 근데 약간 그 배우들이 막 미친 듯이 빨리 뛰어가기 때문에 막 충돌 사고도 가끔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살도 빠지고요. 살도 빠지고 뭐. 상하이에서 뭐 저기 또 공연했대요. 상하이요? 그래서 되게 거기서도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고요. 한국에서도 한번 할 생각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도 뭐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요런 게 이제 그냥 하나의 새로운 장르가 됐대요. 요 분 덕분에 뭐 이머시브라고 하는 이제 그 연극 장르를 하나 이제 만든 거죠. 이런 분이 이제 진짜 예술가죠. 그렇군요. 멋있잖아요. 예.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네, 그 가수 윤종신 씨 아시죠? 유명하죠. 이분도 저희가 좀 한번 아주 인덱스하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왜 교복을 벗었나? 그건 아니고 이제 최근에 존니라는 노래가 그러니까요. 저번에 대학생 인턴 저희 이제 연구원이 있어가지고 뭐 음악을 듣고 있길래 어떤 음악 들어요? 이랬더니 윤종신의 존니 듣는다. 좀 너무 아재 감성 아니야? 근데 이거 가슴 울려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층한테도 이게 되게 좀 울림이 있는 그렇죠. 그런, 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사실은 요즘에 그 뭐 인기가요 1등을 하려면 팬덤 없이는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강력한 막 수십만의 팬덤을 가진 막 그런 아이돌들이 많으니까. 근데 윤종신 팬덤은 제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뭐 강한 팬덤이 혹시 팬클럽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이게 윤종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기 팬덤이 제가
뭐 문외한이라서 그럴 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아이돌처럼 막 수십만 팬덤은 아닌 거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조용히 음원 출시해서 그리고 이제 존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반에는 원래 그 팬덤이 강한 경우에는 무조건 음반 딱 출시하자마자 1위 하잖아요. 그렇죠. 줄 세우기 하고. 근데 예, 예. 이거는 이제 팬덤이 없으니까 윤정신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그냥 뭐 조용히 있다가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초반에 아주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확 뜬 거예요. 아하. 이제 일정 순간에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이렇게 딱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막 하여튼 어마어마한 경쟁 아이돌들을 이기고 막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좀 이거는 좀 되게 주목할 만하다. 한번 좀 되게 분석해 볼 만하다. 예, 예.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예. 역시나 경학적인 시사점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윤종신 씨는 그 국문과 졸업하셨대요. 그러니까 음악을 이렇게 전문으로 뭐 음악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 글을 쓰는 그 국문과 출신인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고 막 뭐 이랬던 거예요. 예. 이제 가사는 정말 천재적으로 좀 잘 쓴대요. 아하. 그 이별하고 난 다음에 그 찌질한 감성 뭐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전 세계 최고다라고 할 정도로 찌질게 대부분요. 그러니까 그 감성 예. 이 그 저 차이거나 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양한 생각들이 들잖아요. 막 예. 여러 가지 그 찌질한 생각부터 해갖고 우리 그 마음속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찌질한 감성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좀 약간 좀 서운하기도 하고 막 복수하고 예. 싶기도 하고 막 맞아요. 너 잘 나가나 보자 뭐 이런 그 찌질함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들에 이제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그렇죠. 그런 거를 이렇게 좀 가사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측면에서는 뭐 아주 세계 최고의 그런 실력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뭐 작곡도 이렇게 어깨 넘어서 배우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막 천재들이 있잖아요. 음악 천재. 예. 막 그런 분들에 비하면 이제 뭐 프로듀싱 능력, 뭐 편곡 능력 이런 거 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천재급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예. 대체로 이제 그 모차르트를 본 살리에르가 어떤 감정을 느꼈죠? 죽이고 싶어 했죠. 네, 그래서 막 열등감도 느끼고 예. 막 쟤를 그냥 막 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죠? 막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 다 그렇죠. 예. 쟤는 뭐 도대체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막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는 걸 보면 좀 짜증 나죠. 그렇죠. 정말 그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열등감도 느끼게 되고 막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윤정신 씨는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좀 싫었대요. 너무 잘하니까. 그게 싫었는데 어느 순간 딱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모차르트 보고 열받아서 인생 망가진 살리에르가 되지 말고 모차르트 매니저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살짝 생각을 바꾼 거잖아요. 예, 대단한데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소위 음악 노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음악 노예요? 네, 윤종신의 음악 노예 그래가지고 뭐 유희열, 하림, 뭐 이근호, 조정치, 포스티노 뭐 이런 천재급 뮤지션들이 이제 맞아요. 뭐 소위 이제 음악 노예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곁에다 두면서 이제 계속 공동으로 이제 음반 작업을 한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월간 윤종신이라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되게 혁신적인 발상이죠. 이제 우리 그 월간지 이런 건 흔히 보잖아요. 그렇죠. 음악계에서는 누구도 월간 이것도 이제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실제로 잡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음원을 하나씩 내는 거예요. 잡지가 아니라 음원을요? 네. 그래서 이제 월간 윤종신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아티스트도 매달 뭐 월간 개념으로 이렇게 음원을 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윤종신 씨는 이제 그 되게 이런 면에서 보면 그죠? 이질적인 요소를 결합하는데 또 되게 강한. 그렇네요. 월간은 당연히 잡지밖에 없는 게 뭔 소리야? 뭐. 그러니까. 음원도 이렇게 한번 내보면 어때? 그래서 이제 굉장히 훌륭한 뮤지션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재밌네요. 그래갖고 이번에 저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때 이제 분위기 좀 이렇게 좋게 하려고 대중가요 4곡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2곡이 월간 윤종신 곡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요? 지친 하루, 오르막길 뭐 이 2곡이 그러니까 4곡 중에서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엄청나게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가사에 담긴 뜻, 뭐 의미 등등부터 해갖고 이제 수많은 요소들을 골랐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어쨌든 윤종신 월간 윤종신 4개 중에 2개였다. 이거는 뭐 굉장히 아주 대단한데요. 의미 있는 거죠. 예. 저 예전에는 뭐 가수가 춤추면 간첩과 사인을 주고 받는다. 막 이렇게 그렇죠, 뒤집어 그렇죠. 씌우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 윤종신 같은 경우에는 자기 노예랑 같이 하다가 또 자기가 직접 노래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노래도 하고요. 예. 가사는 또 잘 쓰니까. 아. 네, 가사는 정말 탁월하게 잘 쓰고,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은 계속 지켜나가면서 이제 자신이 좀 부족한 점, 보완해야 될 점은 천재급 뮤지션들하고 함께 한 거죠. 아하. 그 옛날에 사람들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네기의 뭐 뮤비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러던데요. 난 여기 그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과 같이 일했던 사람 잠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성공의 기본은 이 뭐 저 기업을 하던 뭐 자영업을 하시든 예, 예. 혼자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자기 밑에 두면 어허.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그러면 자기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조직에서 보면 이렇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 자리가 위협받을까봐 아. 그런 경우 많은데 단견이죠. 단기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그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자기가 데리고 다닐 수 있으면서 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면 자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예. 제가 그래서 박 PD랑 같이 다니잖아요. 그렇군요. 예, 박 PD가 훨씬 똑똑하거든요, 그렇죠. 저보다. 그리고 실제로요 부하 직원들이 되게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훌륭한 거군요. 네네. 그 사람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바보야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예, 아니 박 PD는 지금 저 쳐다보는 표정이 당신은 바보야 이런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윤종신 씨 하니까 네. 이분이 라디오 스타. 네. 아, 그렇죠. 또 MC를 보시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런 기라성 같은 말빨 센 언니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프로에서 MC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김국진 씨랑 같이 하잖아요. 그 네네. 말빨 좋은 개그맨들이랑 네. 그러면서 다양한 내공이 쌓였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그런 활동들이 예. 엄청난 무공의 원천이 됐겠죠. 네. 그렇죠. 그 예능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사실 어려운 분야죠. 아하. 사람을 이렇게 막 1시간 넘게 그 시선을 붙잡고 웃길고 막 이 어텐션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정말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느낀 감, 예. 뭐 하여튼 뭐 세상을 보는 관점, 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예. 뭐 어마어마한 무공을 뭐 쌓았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예. 조만간 YG나 SM을 넘어설 수도 있겠네요. 그건 또 이제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 영역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맞아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경영학 지혜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네, 그 현대무용가 중에 안은미 씨라고 있는데요. 이분 사례도 그 케이스 스터디를 좀 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안은미 씨 이렇게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팍팍 밀고 예? 예. 맞아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 DVR 사진 지금 여성분이시죠? 예, 여성분이신데 이렇게 빡빡 미시고 한복 입고 이렇게 춤을 추시는데 이분은 그 삶 자체가 그 파격 그 자체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좀 이게 문화 이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 특정한 문화를 만든 국가에서는 오히려 이제 쉽게 변용을 한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유교가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유교를 뒤집는 수많은 사상들이 이제 중국에서는 계속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그를 거의 막 주자의 학문을 막 거의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조선시대 받아들였잖아요. 예, 성리학으로. 그런 것처럼 예. 오히려 이제 그 주변부에서는 그 원형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예. 이제 한국의 현대무용계도 현대무용은 이제 뭐 서구에서 나온 무용이니까요. 예. 이제 그거를 그냥 당시에 주류 현대무용을 그냥 거의 그대로 답습했대요. 아까 말씀하셨던 매뉴얼 그대로 이렇게 익혀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건지 그런 이분이 이제 그거를 좀 거의 대부분을 깨셨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무용과 관련한 통념은 뭐냐면 현대무용은 훈련받은 엄격한 훈련을 받은 그죠? 프로페셔널 그렇죠. 무용수들이 그죠? 프로페셔널 진짜 막 대단한 무용수들이 무대에서 그냥 무대 위에 서서 관객들 앞에서 정해진 플롯에 따라서 정말 기가 막힌 연기를 보여주는 것 그죠? 이게 이제 현대무용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한치의 뭐 저 반론을 제시하실 수 있겠어요? 없죠.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다들 막 이 분야의 뭐 교수님들, 뭐 지도자, 뭐 이런 분들 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동작이 틀리면 저건 좀 안 돼, 막 뭐 이런. 그런데 이분이 뭘 했냐면 완전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몸짓도 예술이다. 예를 들면 술 먹고 저번에 한번 이렇게 비틀비틀했죠. 저요? 네.
이것도 예술일 수 있다. 네. 전 자주 그래가지고요. 자주 예술 활동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흥겨워서 막 예.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어깨를 들썩들썩하는 거. 아하. 이런 것도 예술일 수 있다. 아. 우리 아버지 이번에 저 칠순 잔치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막 춤을 췄다. 아. 그것도 진짜 예술 아니에요? 네. 그럴 정말 수 자신의 있죠.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이렇게 드러내는 양식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하. 여기 이분이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시장에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섭외해 갖고 그분들을 무대에 세웠어요. 그냥 마음대로 추고 싶은 춤 추세요. 막. 예. 그리고 할머니들 그 관광버스 춤 추지 않나요? 네, 맞아요. 뭐 그리고 막 트로트 예, 틀어놓고 그러니까요. 막 춤을 막 아하. 무용계에서 난리가 났겠죠. 네. 그렇겠네요. 저게 뭐야?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도 막 뭐 기분 나빠서 자리를 뜨신 분도 있었는데 예.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근데 좀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낯설고 이상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같이 이렇게 막 어깨가 들썩이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런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각 장애인, 그다음에 외소증 장애인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이렇게 모셔다가 그대로 몸짓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괜히 막 기술 익히지 말고 당신이 표현하고 싶은 몸짓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무대에 올렸대. 오호. 근데 이게요 대박이 터졌는데 댄스 3부작이라는 그 시리즈 공연이었는데 프랑스에서 난리가 났대요. 프랑스요? 네, 프랑스에 진출을 해갖고 예. 4개 도시 8번 공연 모두 막 완전 매진 행렬. 지금 이제 요분들은 그냥 뭐 전혀 무용 현대무용에 대한 어떤 교육도 받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해외 순회 공연을 다니고 순회 공연까지 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와. 아니 우리나라의 관광버스 춤을 보고 프랑스인들이 감동한다.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네, 그런 일이 이제 얼마든지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역할이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저 이거 스페셜 포즈 제작하면서 되게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하. 나도 그냥 너무 이렇게 통념에 젖어갖고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 아닌가. 나도 이렇게 예를 들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런 거를 좀 한번 완전히 새로운 파격을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정말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콘텐츠가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거를 콘텐츠화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아하. 이런 생각도 많이 이렇게 들어봤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시도들도 좀 몇 가지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 안은미 선생님 공연이 한국에서도 대박이 나면 이거는 정말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크게 호응을 얻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에서도 이제 근데 또 해외 외국에서 이렇게 좀 어마어마하게 대박을 치면 또 한국에서는 또 굉장히 좀 좋게 봐주는 또 그렇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갖고 해외에서 한번 빵 터졌기 때문에 뉴욕에서 뭐 예를 들면 터졌다 뭐 그러니까. 이러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 뭐 양재역만 해도 한 9시 10시 되면 이런 공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집에서.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도 하는 분이 많고. 다양한 식상하지 않을까. 아트의 현장이 펼쳐지는 것이군요. 그렇군요. 김 편집장님이 아까 파격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동화 비즈니스 리뷰에도 파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동화 비즈니스 리뷰 기고하시는 분들이 다 유명한 저명한 박사급들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 말고 진짜 저희 같은 팟캐스터들 이런 분들을 필진으로 쓰시면 그것도 하나의 파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시도도 몇 번 해본 적이 있고요. 그냥 현업에서 그냥 진짜로 자기 일을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도 이게 엄청 소중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분들도 이렇게 받아보면 굉장히 좋은 보석 같은 그런 것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아니 박 PD가 외고 쓰고 싶어 하거든요. 오케이 대답을 안 하시네. 뭐 외고 좋죠. 저희는요 그냥 받아주는 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서울대 교수님 할아버지가 쓰셔도 바로 안 받아줍니다. 내부에서 저희 내부에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굉장히 이제 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매거진 업계에서는 좀 약간 통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이제 광고 연계된 콘텐츠를 안 받겠다 뭐 이런 저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단기적으로는 잘 효과가 안 나타난대요. 근데 이 업계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 3년, 4년 후에 이제 독자 이탈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지금 당장의 수익은 미래의 손실을 전제로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콘텐츠건 예, 무조건 하여튼 그 퀄리티,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편집 원칙 그거를 이제 통과해야 이렇게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대신 문은 뭐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아 진짜 여기 독자분들도요, 제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그냥 dbr@동아.com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네. 거기서 언제든지 이렇게 투고하시고요. 그 이제 저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경영 매거진이니까 이제 좀 삶과 관련해서,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좀 재밌는 통찰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종업원들을 한번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해갖고 뭐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리고 좀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이건 되더라. 막 뭐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렇죠. 사실은 좋은 경험이에요. 저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DBR에 일본 기업에서 이렇게 저기 아침마다 이렇게 청소를 했대요. 매장 주변을. 근데 그걸 보고 시장에서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도 한번 청소를 해봤대요. 근데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시장을 이제 넓게 좀 많이 다른 집까지 다 청소를 해준 거죠. 아침에 오자마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쟤 되게 괜찮다. 쟤 착하다. 막 이러면서 손님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장사가 잘 됐다고 저희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막 레터도 보내고. 야, 이게 참 이런 측면이 있구나. 그래서 참 아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는 그 이런 지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굉장히 선호하고요. 환영합니다. 원고료도 많이 주시는 거죠? 원고료는 저희가 업계에서는 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 대신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그 계속 막 피드백 같은 거를 되게 좀 강하게 요구를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편집 원칙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저번에 이제 저 처음 만나는 분이었는데 아마 이제 저희 그 DBR 제작팀 팀원들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한번 했던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덕분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막 약간 투정 섞인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저희는 좀 뭐 그런 사명감을 갖고 만드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좋은 지식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공유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혹은 뭐 생활 속에서 비즈니스에서 이제 좋은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면 이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기여하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뭐 감수 얼마든지 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번 달 독자 투고가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많이 보내주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피드백 드리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 PD도 보낼 거죠? 근데 이 편집 원칙을 제가 준수를 할 수 있을까? 기준에 미달을 될 것 같은데요. 항상 파격을 추구하시는 분이니까 뭐 파격적으로 원칙을 준수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이렇게 실생활 실전 속에서 나온 사례들이 많이 들어가면 되게 밸류어블해요. 되게 가치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문제 상황이 어떤 거였고 그거를 나는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교훈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포맷이 이제 저희가 좀 가장 선호하는 그런 포맷이죠. 오늘도 동아 비즈니스 리뷰 김남국 편집장님으로부터 놀라운 경영학 지혜 재밌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대중들이 좋아해주면 이제 정말 위대한 아티스트가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본 중국 무술 영화 보면은 그 권법이 적힌 책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장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1인자가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통하는 영역일 것 같고요. 예술가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 이제 기능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정해진 규범, 뭐 정해진 룰 혹은 뭐 정해진 매뉴얼을 이렇게 완벽하게 습득해서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1등 하시겠죠. 근데 아하. 그분은 아티스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 예.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티스트가 되려면 그 규범 자체를 새로 만드는 사람. 아하. 그러면 이제 예술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예술로 승화시켰다.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글만 쓰던 저희와 같은 이 신문쟁이들이 네네. 이렇게 오디오를 하는 거는 아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 이제 이 분야에서 새롭게 개척했다. 예. 그러니까 팟캐스트 남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트라고 보다는 조금 이제 기능 기계 네. 쪽에 가깝고요. 예. 완전히 새로운 팟캐를 만들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팟캐계의 예술가다. 뭐 이제 이렇게 오호. 평가를 뭐 여러 사람들이 혹은 후대에 예.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막 학자들이 막 연구도 하고 막 예. 두 사람의 스타일에 대해서 막 아이고. 논문도 쓰고 막 이러겠죠. 예. 네. 그럼 저희는 아직은 아티스트는 아닌 걸로. 그건 뭐 저도 뭐 딱히 뭐라고 아마 독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예술 이야기로 시작하신 이유가 이게 네. 경영학에서도 뭔가 배워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경영적인 시사점이 이제 되게 좀 많고 우리 예. 삶에 이렇게 사고 방식, 발상의 전환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술가들이 어떤 예술에서 새로운 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 중에도 뭔가를 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갖고 한번 새롭게 하면 또 좀 우리 그 사회에서 좀 되게 반향도 있고 많은 어허. 사람들이 또 막 새로운 형태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러지 않을까? 뭐 예.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좀 최근에 그 되게 재밌게 본 이 DBR에 나온 아티클 그 책 소개한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책 이름이 완공이라고 있더라고요. 완벽한 공부법 네. 예, 뭐 이런 있죠.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창의성이 이제 되게 엄청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창의성 관련해서 이제 노벨상 받은 과학자하고 그렇지 않은 과학자. 그러니까 되게 전문성은 있고 막 나름 열심히 한 과학자인데 노벨상까지 못 받은 과학자 이런 걸 좀 비교를 해봤다는 거예요.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저희들에게 놀라운 경영학 지혜를 들려주시는 동아 비즈니스 리뷰의 김남국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2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런 거 같네요. 예, 저희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사하느라. 네, 제가 뭐 안 나오겠다고 해서 안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제 김남국 편집장님 못 보는 거냐. 예. 뭔가 이렇게 접대성 멘트 같다는 느낌. 아니에요. 댓글에도 있었다니까요. 감사드리고요. 예. 새 사무실 왔는데 굉장히 아늑하고 따뜻하고 오늘 날씨 되게 추운데 예.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편집장님 오기 전에 추우실까봐 저희가 히터를 살짝 틀어놨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좀 뭐 지저분합니다. 예, 좀. 뭐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요. 네. 예, 청소는 좀 안 돼 있는 거죠. 저는 뭐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과일 냄새가 나니까 나쁘진 않죠. 네네네. 네. 그 희한하게 저는 커피숍 안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으려고는 상상도 못 하셨죠? 상상을 못했는데 예. 뭐 당연히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막 들이대다가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나오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예, 저희가 이렇게 좀 품위 있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예. 호레비 냄새가 안 나서 좋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예, 커피 냄새를 가려주는. 네. 커피 예. 냄새가 가려주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놀라운 경영학 지혜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요, 저희가 예술 분야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좀 여러 개 해봤어요. 예술요? 네네. 예술이 어떤 일을 하나, 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일을 하나, 그냥 우리들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감동을 주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뭐 이제 감정적인 그런 편안함이나 감동을 주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한다. 예. 네. 그래서 아주 감정을. 근데 슬픈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기쁨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게 조금 더 기쁨보다는 적게 예.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분야다. 인류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근데 예. 이제
예술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름다움이 높아진다. 아, 그래요? 평소에 이렇게 여성분들한테 별로 대접을 잘 못 받는데. 아, 네, 그렇군요. 저한테도 막 강력 추천을 하시던데 저는 워낙 몸치여가지고 안 된다 이랬더니 뭐 그래도 괜찮다고 막 이런 뭐 또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예술 활동을 뭔가를 하나 하는 게 예. 삶의 질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하. 혹시 그냥 너무 이렇게 한 번도 이게 막 또 실제로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즐길 수 있는 게 요즘 되게 많아요. 예. 그렇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말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스포츠고 하나는 예술. 그러니까요. 아니 김 편집장님이 얘기 듣다 보니까요. 옛날 일본 영화 생각나는데요. 쉐리 댄스. 아 그렇죠. 예, 거기서도 그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 받던 것들을 춤을 풀면서 맞아요. 다 이게 풀더라고요. 네, 삶의 질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거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자기의 삶의 목적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분도 막 시 쓰고 요즘에 막 평생 기자만 하다가 뭐 물론 이제 기자도 글을 쓰는 직업이긴 하지만 약간 좀 이렇게 좀 몸이 좀 약간 팩트 기반에 막 뭐 이런 걸 써야 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시에 빠져가지고 아하. 시를 쓰는데 막 너무 인생 정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벨 과학상이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뭐 지원도 제대로 안 해주고 뭐 열정도 별로 없고.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춤을 안 춰서였군요. 네, 그렇게 이제 무리한 일반화를 시키시면 근데 어쨌든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로서 이렇게 딱 어느 순간 살다 보면 뭔가 한계나 벽에 부닥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오히려 예술 활동을 통해서 하는 영감. 아하. 그다음에 예술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뇌의 그 전혀 다른 뇌를 또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이렇게 상호작용 교류 같은 게 일어난대요. 그래갖고 막 평소에 잘 안 썼던 지식이나 안 썼던 기억들이 막 이렇게 막 연결이 돼가지고 예. 완전히 새로운 발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죽도록 열심히 사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뭐 대충 하는 일 대충 하면서 뭐 예를 들면 과학자인데 막 맨날 연구는 그냥 대충 그냥 논문 그냥 학교에서 쓰라니까 그냥 간신히 그거 정도 그냥 제자들 갈고 가지고 쓰던 분이 예술 활동한다고 노벨상을 받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겠죠. 자기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한계를 느끼거든요. 아하.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막 노력할 때 예술이 기가 막힌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예. 어쩌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안철수 교수 네네네. 좀 그분이 생각나요. 이분이 원래 의사였잖아요. 그 전문성에서 차이가 별로 없대요. 예. 그러니까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과학을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연구하는 연구 역량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 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없었답니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다른 차이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취미였다고 합니다. 취미요? 네, 명확하게 차이가 있었는데 예.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술을 취미로 갖고 있었대요. 아하.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한번 통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 악기 연주, 작곡, 지휘 등의 취미를 가질 확률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높았다고 하고요. 어허. 미술은 7배. 예. 공예는 7.5배, 뭐 비슷했고요. 글쓰기 12배. 글쓰기 이거 아주 좋은 거네요. 공연은 무려 2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공연이요? 네. 몸으로 이렇게 직접 하는 거 있잖아요. 예예. 사실 이렇게 공연 예술이 진짜 이렇게 가서 보면 약간 막 뮤지컬 이런 거 보다가 막 펑펑 울고 막 이런 게 막 사람이 직접 이렇게 무대에서 뭔가 하는 걸 본다는 게 이게 정말로 사람들한테 이게 깊은 막 감동 같은 걸 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게 또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게 노벨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 예술의 경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뭔가 지평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남들이 이렇게 주로 연구하던 거에 뭔가 하나 더 찾아냈다. 이거는 노벨상 못 받아요. 아하.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해갖고 밑에서 미친 듯이 다른 학자들이 막 자기 연구를 후속 연구를 하면 예. 노벨상을 주잖아요. 아하.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술가죠. 사실은 노벨상 받으신 분들은 과학계 예술. 예. 그렇군요. 아니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이 공연까지 한다. 진짜 놀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이제 과학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취미 예. 활동으로 뭐 이렇게 뭐 악기를 연주하든 뭐 연극 무대에 서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연 활동까지 한 사람 뭐 이런 경우가 그 아무래도 발상의 전환, 그렇죠. 뭐 새로운 어떤 생각의 전환, 예. 뭐 이런데 이제 엄청나게 기여를 하는 거죠. 예. 예전에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직장 일이 끝나면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그분들은 CEO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 어쨌든 다른 사람과는 일단 근데 예술 활동을 한다는 거는 예. 정말 그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또 아주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감정과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최근에 그 CEO 중에 탱고에 빠지신 분 봤는데 미치겠대요. 그냥 아하. 너무 춤을 추고 싶어가지고 예. 그 탱고는 또 여초래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가면 자존감도 이제 경탄도 자아내고 감탄도 자아내고 어허. 뭐 의외의 놀라움도 자아내고 해서 막 감정적인 어떤 뭐 굉장히 훌륭한 그림들 보면 진짜로 뭐 아우라 같은 게 느껴져서 그렇죠. 이렇게 막 먹먹할 정도로 이렇게 감정적인 그 큰 어떤 그 동요 내지는 뭐 감정적인 울림 같은 걸 이렇게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에다가 덧붙여서 예술가들이 하는 가장 좀 본원적인 활동 이게 이제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계속 새로운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의성, 뭐 요즘에 혁신 뭐 이런 얘기 사실은 많이 하는데 예. 그것과 관련해서 뭐 가장 앞서 있다. 요거는 아마 예술가들이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요. 모든 분야에서 뭐 연극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요. 뭔가 하여튼 참신하고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들이 좀 열광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아티스트들도 아티스트한테 가장 큰 욕이 뭐냐면 이거 누구 거 다른 예술가 거 같은데 뭐 이런 거. 이거 베꼈지? 아니 이제 누구 거 같다 막 이러면 예. 이제 굉장히 아주 그 가슴 아픈 자기만의 그러니까요. 독창성이 없다는 얘기. 그렇죠. 뭐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표절 뭐 논란 맞아요. 벌어지면 네. 뭐 잠적하고 뭐 자살까지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 작품이 이런 화풍이나 이런 게 뭐 예를 들면 그림이다 이러면 이거 저 뭐 프랑스의 누구 예술가 같네 막 이러면 아하. 이거는 정말 그는 정말 그러니까.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이제 판소리 저기 수령 과정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 처음에 이제 옛날 전통적인 방식이요.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그 좀 잠재력 있는 재능 있는 인재를 뽑은 다음에 이렇게 막 가혹하게 이렇게 막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독공을 시킨대요. 독공요? 독공 이제 혼자 알아서 예. 수련하라고 그럼 이제 혼자 막 폭포 떨어진 데 가고 막 네. 목에 아하. 막 피 나오고 막 피를 토하고 막 이러면서 막 득음했어. 이게 이제 그 독공 과정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독공이 끝이 아니래요. 득음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스승한테 들어간대요. 어이? 득음을 했는데 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갖고 이제 또 근데 언제 이제 너 집에 가 뭐 이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염없이 이렇게 또 다시 또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이제 너는 이제 가도 되겠다 이런 시점이 온대요. 예. 근데 그 시점이 뭐냐면 스승과 달라야 된대요. 그러니까 너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가 있다 이러면 이제 내려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핵심은 남들과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자기만의 유일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걸 두고 경쟁하는 거예요. 아하.